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10월 달에 그때 인도 우리 여행 예시제 같이 들으셨던 분 있으신가요? 아, 네, 몇 분 계신군요. 네, 반갑습니다. 토요일 아침부터 이렇게 일찍 나와서 오늘 이제 네팔 이야기, 네팔 여행과 네팔 문화 같이 이야기 나눌 건데요. 우선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저는 여행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리뷰트립의 주명두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도 혹시 이 중에서 네팔 혹시 다녀오신 분 있으실까요? 네, 한 분 계시는 두 분, 네, 두 분 정도 계시는 것 같고, 네, 아마 조금 부끄러워서 뭐 안 드시는 분도 있을 텐데 아마 조금 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팔 가셨다면은 보통 뭐 트레킹으로 가셨나요 혹시? 네, 그쵸, 맞아요. 트레킹 많이 가죠, 맞아요. 네팔은 이제 워낙에 이제 그 히말라야도 있고 트레킹이 잘 되는 나니까 많은 분들이 네팔로 이제 트레킹 많이 가게 됩니다. 네. 그럼 저희가 오늘 주제는 그동안 우리가 네팔 여행에 대해서 항상 우리 트레킹만 많이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트레킹 말고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제를요, 히말라야 여행, A부터 G까지 모든 것. 자, 트레킹도 유명하지만 이것 말고도 되게 좋은 장소랑 그런 주제랑 테마랑 많이 있어요. 오늘부터 여러분들한테 이제 하나하나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 소개는 뭐 지난번에 오셨던 분도 아시겠지만 뭐 처음 오신 분도 있으시니까 저는 이렇고요. 네. 그리고 책도 낸 작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간에 제가 퀴즈 같은 거를 한번 낼 때 맞추신 분들한테 제가 저희 책을 이렇게 선물로 드릴게요. 네. 또 열심히 들으신 분들도 제가 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 나와서 우리가 네팔에 대해서 관심 있으시니까 이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다들 여행 좋아하시죠? 네, 그렇죠. 거의 여행을 싫어하는 분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적어도 지금까지는 여행을 저는 제 주변에서는 싫어하시는 분도 없었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다 여행을 좋아하신 것 같고 대한민국 사람들처럼 또 여행을 해외 여행을 그렇게 많이 나가는 나라는 또 없을 것 같아요. 바로 옆 나라 일본만 봐도 일본 사람들은 해외여행을 거의 안 나간대요. 그냥 국내 여행만 하더군요. 근데 우리나라는 조금만 기회 생기면은 뭐 연휴, 뭐 지난 추석처럼 뭐 황금연휴 있으면은 다들 해외에 나가시죠. 그 정도로 한국 사람들은 여행을 좋아하시는데,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한번 여기서 한번 궁금해서 한번 제가 이거 좀 이제 물어보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행이란 어떤 것입니까? 자, 가볍게 그냥 이건 정답 없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행에 대한 뭐 의미, 생각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잠깐. 네. 쉬러 가. 네? 쉬러 간다. 쉬러 간다. 맞습니다. 또 예. 여행을 왜 갈까요? 우리는 여행을. 자, 여기 있는 학생들은 여행을 아빠랑 같이 하나요? 여행을 가는 이유가 뭐예요? 휴식을 취하려고요. 맞습니다. 아버님은 집으로 돌아오기 위해 오, 나름대로 철학적인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집으로 다시 돌아오기 위한. 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 참 여행이 주는 의미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사실 여행이란 게 집 떠나면은 고생이라는 얘기 있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예. 왜냐하면 여행이란 게 안전한 집을 떠나서 내가 살고 있는 고향을 떠나서 내가 잘 모르는 타지로 가는 그런 모험 같은 여정이잖아요. 뭔가 다 불확실하기도 하고 또 나름대로 우리가 나름대로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현지에서 여러 가지 뭐 변동 상황도 있고 뭐 예를 들면 교통이 뭐 기차가 딜레이 될 때도 있고요. 저 어저께 세종시에 잠깐 일이 있어서 갔다 왔는데 KTX도 딜레이가 되더라고요. 한 20분인가 30분? 네, 딜레이 돼가지고 만약에 진짜 바쁘신 분들은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뭐 피해를 받으신 분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처음 알았는데 20분 이상 딜레이 되면은 그 지연 보상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야, 그래서 저도 그 지연 보상 신청하게 했는데 그만큼 우리가 불확실성이 있는 여행이 있지만은 약간 여행이 우리 사람들한테 약간 본능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우리 한 5년 전 코로나 처음 발생할 때 생각이 돼요. 코로나 때 사람들이 해외여행 못 나가니까 다 국내 여행 갔었잖아요. 한동안은, 3년 동안은. 그러다가 코로나가 끝나니까 다시 해외여행으로 엄청 많이 나오고 지금은 이제 코로나 전으로 많이 거의 회복했어요. 그렇죠? 다들
거의 엔데믹 되거나 한 번씩은 나가보셨죠? 네. 여러분 혹시 가셨던 여행지 어디 주로 많이 가셨나요? 괌? 괌 다녔구나. 네. 베트남? 네. 일본도 다니신 분들 계시죠? 그렇죠, 많이 가시죠. 근데 네팔은 혹시 올해 네팔 다녔다? 올해는 없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네팔에 대해서 우리 우리 한껏 재밌게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은 지금 보이시는 이미지가 네팔의 국장이에요. 우리나라는 무궁화 그거 돼 있잖아. 이게 네팔의 국장이거든요. 네팔은 에베레스트 산이 있고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이 있고 워낙에 이게 상징성이 높은 산이다 보니까 이 네팔의 국장으로 돼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한테 네팔은 어떤 이미지일까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네팔 이것도 뭐 정답 없어요. 그냥 한번 가볍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네팔 어떤 이미지일까요? 네, 히말라야 맞습니다. 히말라야도 있고 이런 식으로 히말라야 있겠죠? 네. 또 다른 생각 있으실까요? 네팔에 대해서. 네. 네? 오지? 네, 오지도 맞습니다. 네, 오지도 맞습니다. 네, 히말라야도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들이 보인 히말라야가 바로 네팔이고요. 또 그만큼 오지예요. 그렇죠? 예, 여기를 뭐 자주 가는 사람들은 진짜 많지 않겠죠. 그리고 이런 히말라야가 있기 때문에 트레킹하러 많이 가죠. 등산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꼭 히말라야 트레킹을 내가 히말라야 가가지고 직접 뭐 에베레스트 산이나 그 눈높이 아름다운 히말라야 보고 싶다는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산악회 단체에서나 뭐 아니 개인적으로나 정말 많이 갑니다. 다들 저도 그렇고 저도 처음에 네팔을 처음 간 게 2012년도였는데 그때 당연히 트레킹하러 갔었어요. 그렇죠. 우리는 다 네팔하고 트레킹만 생각하니까. 하지만 이 이미지 보실까요? 혹시 이 중에서 요가 하신 분 있으세요? 네, 몇 분 계시네요. 네. 아마 여성분들이 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이 요가가 아시죠? 인도나 네팔 이 지역에서 생겨난 이 뭐랄까요? 운동이에요. 그래서 성지다 보니까 특히 네팔 같은 경우는 히말라야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전 세계의 요가 매니아들 아니면은 뭐 명상, 사운드 테라피 하시나요? 요즘 뭐 이게 요가할 때 싱글로 띵 해가지고 그걸로 하도 많이 가세요. 그러면 이렇게 보니까 이게 확 달라지죠? 또 이런 것도 있네요. 자, 이분은 히말라야를 보면서 여기서 쉬고 있어요. 커피 한 잔 모닝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먼 히말라야 세상 보면서. 근데 보니까 저도 네팔 저도 많이 갔었고 또 많은 분들과 네팔 여행 얘기하면서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산 좋아하시는 분들이야 당연히 트레킹에 대한 부담은 없는데 히말라야 한번 보고 싶긴 한데 멋지다 해서 한 번은 보고 싶긴 한데 산 타는 게 부담돼요. 그러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 중에서 많이 있으시죠? 그쵸? 왜냐 이 산 타려면은 이 히말라야 산타 보려면 몇 날 며칠을 가야 되거든요. 산속에서 그게 부담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은 또 이제 다리가 안 좋아서 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보고 싶긴 한데 못 보신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데 꼭 트레킹을 하지 않더라도 볼 수 있는 방법들이 무궁무진해요. 되게 많아요. 우리가 조금만 여러분들이 선입견만 살짝만 깨고 보시면요, 네팔도 되게 진짜 편하게 히말라야를 볼 수 있구나, 편하게 여행할 수 있구나, 그래서 알 수 있게 됩니다. 멋지죠? 네. 자, 여행에서 되게 이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기가 어딜까요? 지난번에 와셨던 분들은 아마 이제 아실 건데 여기가 이제 로마예요. 로마는 거의 우리 세계사 통틀어서 정말 손에 원탑에 꼽힐 정도로 되게 인류 역사에 큰 영향을 끼친 국가잖아요. 특히 유럽 문명의 이제 근간이잖아요. 근데 여기를 그냥 가는 것과 그래도 로마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공부하고 예를 들면 뭐 책을 보거나 대표적인 책은 로마의 이야기겠죠. 여기 도서관이니까 아마 로마의 이야기 책이 있을 거예요. 그거 한번 빌려보세요. 되게 고전이고 명작이니까 꼭 한번 보시고요. 아니면 인터넷으로 찾아봐서 유튜브나 로마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공부하면은 나름대로 이 로마가 훨씬 더 여행할 때 더 재미있고 알차고 추억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가면은 사실 이 로마에 있는 이 거대한 유적들이 그냥 돌덩어리밖에 안 보여요. 아 그냥 옛날에 여기 뭐가 큰 건물이 뭐구나. 아 그랬구나. 어떤 데는 터만 있거든요. 진짜? 예, 터만 있으면은 그냥 그러네. 그러고 말아요. 그냥 왔으니까 있는 사진 한번 찍고 그냥 가죠. 근데 여기에 역사, 스토리를 알고 보면은 달라요. 아 여기 네로 황제가 여기에서 뭐 열심히 신하들과 뭐 파티했다는 그 정원이야? 와 대단한데? 그런 거 알고 보면 훨씬 더 재밌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들 네팔에 대해서 좀 알려고 왔으니까 자, 이 네팔이란 어떤 나라인지 하나하나 우리 재밌게 가볍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GPT로 해서 이미지 만드는 게 재밌더라고요. AI 많이 쓰시죠? 예, AI를 해서 만든 건데 꽤 잘 나오더라고요. 예. 앞으로는 이제 AI 시대다 보니까 여러분들 AI 많이 공부해서 한번 사용하시면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뭐 직장에서나 학업에서나 뭐 사업에서나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지금 보이는 이 저 위에 삼각형 모양의 저게 바로 네팔 국기입니다. 네팔 국기는 유일하게 전 세계 삼각형이에요. 네, 보통의 나라들은 다 그런 직사각형의 국기 모양이잖아요. 유일하게 삼각형입니다. 전 세계가. 네. 자, 네팔의 인사는 나마스테. 거의 인도랑 같아요. 예, 거의 인도 네팔 나마스테를 하고 지난번에 오셨던 분들은 제가 이제 설명드렸지만 이 나마스테가 내 안에 있는 신이 당신의 안에 있는 신에게 뭐 존중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되게 좋은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제 네팔이든 인도든 여행 가시면 나마스테 이렇게 합장하면서 나마스테 하면서 인사하시면 됩니다. 네, 아시겠죠? 자, 네팔 지도입니다. 네팔이라는 지도인데 자, 여러분들 이 지도를 보니까 뭐랑 좀 비슷하거든? 어떤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력 한번 발휘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핫바. 오, 핫바도 괜찮습니다. 핫바, 네, 핫바 괜찮고, 네. 제가 핫바, 네, 그래도 정답은 아니지만은, 정답이란다. 그래도 나름대로 되게 괜찮은데, 되게 괜찮은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되게 책 하나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 핫바 괜찮네요. 네. 핫바 또, 네. 여러분들의 한번 창의성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던지세요. 네, 뭐 정답은 없습니다, 이거. 만리장성. 도깨비 병망이. 네, 다양하게 나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이걸 보니까 삼겹살이라는 거예요, 삼겹살. 그쵸. 알죠. 저기 히말라야 있는 지역이 거기 이제 하늘색 돼 있거든요. 거기가 이제 비계 부분 이렇게 해가지고 삼겹살, 진짜 삼겹살 비슷해 보이죠. 예. 그래서 네팔 우연히 문득 보다가 이거 되게 삼겹살 같이 보인다 해가지고 해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 해가지고 제가 한번 가져왔거든요. 그쵸? 삼겹살처럼 보이죠? 삼겹살 얘기하니까 오늘 밤에 한번 삼겹살 먹어야겠습니다. 또 토요일 밤이기도 하니까. 네. 네. 이게 생각보다 잘 안 넘어가네요. 네. 자, 이 네팔은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인도 옆에 있다 보니까 지도상으로 인도와 함께 힌두교 문화권이에요. 여기가. 지금 여기는 이제 파시나파티나트 사원이라고 그 네팔에서 가장 큰 힌두교 사원이거든요. 여기에서 똑같이 인도 겐지스강 바라시 가면은 화장실 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이제 강에서 화장하는데 이 강이 겐지스강으로 흐른대요. 그래가지고 네팔 사람들이 여기서 많이 장례를 하고 있고요. 또 이거는 티베트 불교 문화가 많이 섞여 있는데 이 사탑은 티베트 불교 사탑도 되게 커요. 그 부다라트 스투파라고 둘 다 카트만드 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화가 섞여 있는 곳이 바로 네팔이다. 그래서 인도랑 좀 비슷하면서도 또 자세히 보면 다릅니다. 그런 곳이 바로 네팔입니다. 여러분 혹시 꾸마리라고 아시나요? 꾸마리. 살아있는 여신은 모르는데 아마 뉴스에서 종종 나올 거예요. 막 이렇게 생겼어요. 되게 어린 여자애들을 이렇게 꾸마리로 여신을 이렇게 보시는데 그 역사가 보시면은 힌두 여신 탈레주의 두르가의 화신으로 여긴대요. 이게 찾아보시면은 옛날에 네팔의 어떤 왕이 어떤 이제 그런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힌두교 여신 탈레주와 뭔가 거리를 해가지고 이 탈레주가 그러면 내가 5살 미만에 아직 월경을 하지 않은 그런 어린아이 여자 몸에서
내가 다시 환생하겠다 해가지고 해서 시작된 거거든요. 꾸마리는 지금도 가면 있어요. 그리고 그 카트만두에 가보면 쿠마리 하우스라고 있습니다. 쿠마리 집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 지금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쿠마리는 네팔 사람들한테 살아있는 여신을 추앙받고 있고요. 근데 이 쿠마리 같은 경우는 되게 조건이 까다롭대요. 선발 조건 진짜 많아요. 보시면 뭐 조건이 50가지가 넘는데 뭐 외모부터 해가지고 성격, 뭐 담대함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까다로운 조건은 다 이제 부합되는 바로 그 여자애가 바로 쿠마리가 됩니다. 근데 이 쿠마리가 제가 여기서 문제를 하나 낼게요. 쿠마리는 한 명일까요? 여러 명일까요? 네, 여러 명이에요. 근데 여러 명인데 여기서 문제입니다. 그럼 몇 명일까요? 몇 명일까요? 3명. 네, 제가 업데이트 한번 할게요. 3명이 말씀하셨죠? 네. 9명. 네, 9명. 아, 근접한데 조금 더. 네. 네, 손 들어서. 네. 아까 11명 하신 분, 11명. 네, 11명 맞습니다. 네, 11명입니다. 네. 제가 책 하나 선물 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꾸마리가 네팔 전국에 11명이 있대요. 11명이 있는데, 뭐, 이선에는 12명까지도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11명 있고, 그 중에서도 각 지역마다, 우리나라 치면은 경상도 꾸마리, 전라도 꾸마리, 부산 꾸마리, 뭐, 경기도 꾸마리,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지역마다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이 꾸마리라고 해서 다 동급이 아니에요. 예. 꾸마리에서도 나름대로 계급이 또 있어요. 제일 쳐주는 꾸마리가, 이제, 카트만두 꾸마리랑, 그리고 이제 바탄 꾸마리, 그리고 저기 이제 박타푸르 꾸마리, 이 3명의 꾸마리가 제일 이제 쳐주는데, 한 마리를 치면은 그 중에서 로얄 침을 치는데, 그 로얄 꾸마리 중에서도 가장 원픽으로 꼽히는 꾸마리가 바로 카트만두 꾸마리입니다. 예. 이런 거는 알고 계시면 되게 좋습니다. 남자한테 자랑하기 참 좋습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이 요즘 인터넷에 유튜브 많이 치면 꾸마리에 대해서 많이 나오거든요. 예능도 있었고,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거 되게 재밌고, 저도 올해 초에 네팔 갔을 때 꾸마리 봤어요. 예, 진짜 어린 여자예요. 한 7살 돼 보이는 여자인데, 이렇게 2층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은 가운데 공터에 사람들이, 꾸마리가 보통 업무가 끝나고 4시쯤에 창문을 통해서, 2층 창문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봐요. 그러면 다 사람들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자, 이제 거기에서 지배인이니까 직원 되는 분이 쿠마리가 나옵니다 하면 사람들 앉아있다가 다들 일어서요. 일어서서 쿠마리가 창문을 딱 열고 사람들 딱 이렇게 봐요. 그 사람들은 쿠마리를 보면서 다들 이러면서 보고 있어요. 네, 기도하면서. 말을 안 해요. 그 상태로 한 5분 정도 있다가 쿠마리가 문을 탁 닫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끝나는데, 여러분들 한번 나중에 한번 이제 네팔에 가보시면, 카트만두 가보시면 꼭 한번 그 쿠마리 하우스 가보시기 바랍니다. 되게 진짜 볼만해요. 네. 또 이 나라는 왕국이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2008년 이전만 해도 비교도 최근이죠. 2008년 이전만 해도 왕이 있었던 국가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왕이 있던 나라였는데 공화국으로 바뀐 게 2008년도입니다. 얼마 안 됐죠. 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젊은 민주주의 국가 중 하나입니다. 여기가. 그리고 이 나라는요, 상당히 많은 민족들이 어울려 사는 나라예요. 되게 많아요. 네팔의 국토 크기가 그래도 한반도의 한 3분의 2 정도 돼요. 남한보다 조금 더 크고 3분의 2 정도 되는데 크지 않죠? 중국이랑 인도라는 거대한 국가 틈에 있기 때문에 더 작아 보이는데 상당히 많은 이제 민족들이 여기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대표적인 민족들이 보시면은 구르카족과 셰르파라고 있습니다. 셰르파. 한 번씩 들어보셨죠? 셰르파는 들어보셨죠? 네. 이 셰르파가 사실 민족 이름이에요. 네. 이 사람이 이제 구르카 용병. 세계적으로 되게 유명한 용병이죠. 구르카 용병이고, 왜 보시면은 이런 이제 칼 들고 있는 이 사람이 바로 구르카 족이고, 이 구르카족은 되게 용맹하게 유명해요.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그리고 셰르파 없으면 등산가들, 아무리 이제 유명한 등산인들 뭐 히말라야 올라가기 힘듭니다. 어몽기 대장도 히말라야 14자, 이게 16자까지 올라갔는데 이 셰르파로 도움 없었으면 못 올라갔어요. 그 정도로 산악인들한테는 절대적으로 진짜 중요한 든든한 헬퍼죠. 그래서 이만 수많은 민족들이 있는 것이 바로 이 네팔이고요. 그리고 사용하는 언어도
되게 많대요. 123개. 우리나라 치면은 뭐 우리나라도 이제 지역마다 다 지방 뭐랄까요? 그래도 사투리가 있잖아요. 근데 사투리가 있지만 그래도 알아듣잖아요. 예. 저기 이제 맨 위에 이제 북한이 이북 사람들과 뭐 예를 들면 경상도 사람 만나서 얘기해도 그래도 소통은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언어가 달라가지고 소통이 안 된대요. 같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네팔어라는 언어가 있는데 이 네팔어는 인도랑 비슷해요. 80% 비슷한데 근데 이것보다는 영어가 실질적으로 공용어로서 많이 사용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또 이 나라의 특징 중 하나가 그들만의 달력이 있습니다. 예, 우리는 이제 우리라고 말하면 이제 조금 뭐였냐면 중국이라든지 우리나라든지 뭐 동양권에서는 음력을 많이 쓰잖아요. 여기도 이제 그들만의 달력이 있는데 이렇게 생겼대요. 되게 독특하죠. 예. 숫자도 달라요. 심지어 이들만의 숫자가 있어요. 그래서 네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차 번호판 보시면은 이게 숫자로 써 있는 게 아니라 그들만의 그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읽지를 못해요. 물론 밑에 조그맣게 숫자가 있긴 하지만은 상당히 외국인들은 읽기가 힘들고요. 이거를 삼바트라고 합니다. 네팔 전통 달력.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달력이 그레고리 역이거든요. 그레고리 역은 전 세계에서 다 많이 쓰고 있는 표준인데 글로벌 스탠다드인데 이 그레고리 역보다 57년에서 58년 정도 앞서서 계산해요. 그래서 네팔 달력으로 치면은 올해가 2025년이잖아요. 현재 네팔 달력에서는 2083년입니다. 상당히 미래를 앞서가고 있죠. 이런 게 좀 나름대로 독특한 문화이긴 하고요. 그래서 네팔 사람들이 자국 내에서는 자기네 이제 이런 이제 달력 쓰거나 이렇게 하는데 여권 만들 때 있잖아요. 이 사람들도 여권 만들 때면 헷갈린대요. 왜? 이게 그동안 나는 이제 2083년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여권 나가려면은 그 생년월일 쓰려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 그레고리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많이 헷갈린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게 생일에 따라서 생일이 빠르면은 예를 들면은 같은 2025년 생일이라 해도 어떤 사람은 이제 예를 들면 2024년 되고 생일 늦으면 2026년 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많이 헷갈려요, 이거는. 그리고 이 의상은 이제 네팔의 전통 의상 사리라고 했는데 인도랑 비슷합니다. 이 사리를 입어보는 거를 영상을 제가 잠깐 가져왔는데 지난 제가 9월달에 네팔 관련된 행사를 했었거든요. 잠깐 볼게요. 이런 식으로 입어요. 네. 이렇게 거쳐가지고 막 입는데 생각보다 천 되게 길어요. 엄청 길대요. 이쁘죠?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네팔 가보시거나 아니면은 뭐 이런 체험이 있으면 한번 이거 사리 체험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외국인도 우리나라 오면은 한복 체험 하잖아요. 한복 입고 돌아다니고 이런 거 해보셔도 괜찮고요. 자, 이 친구가 아시죠, 여러분들? 되게 유명하죠? 네팔 출신 방송인 수잔 사키아라는 친구 있어요. 그 비정상회담에 나왔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런 말을 하네요. 섞이지도 않지만은 위로하지 않는 사람들의 나라가 바로 네팔이다. 왜? 수많은 민족들이 있고 다양한 문화가 존재하고 언어도 다르지만은 그렇다고 밀어내지 않아요. 밀어내지 않지만 섞이지 않는 그런 나라가 바로 네팔입니다. 그러니까 수잔이랑 지난 9월달에 같이 네팔 관련된 그런 행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대화도 나누고 막 했었는데 이 친구가 지금 예전에 이제 그 코로나 전에 내가 살던 네팔이라는 그런 여행 투어 이런 것도 했었어요. 컨텐츠 같은 거 했었는데 이건 코로나 전이었고 이후에 저랑 같이 이제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때 뭐 한국 사람들이 네팔에 대한 이미지가 워낙에 트레킹 이런 걸로 히말라야 강인이 있다 보니까 자기는 이거를 좀 깨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왜 여기 네팔은 히말라야 말고도 트레킹 말고도 좋은 데 많은데 너무 사람들이 한쪽에만 이게 몰려있다 보니까 이거를 조금 깨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만들었대요. 내가 사는 네팔이랑 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저희랑도 같이 좀 협업해가지고 같이 수잔이랑 같이 뭔가 이런 행사 같은 거 진행했거든요. 한번 이런 이제 행사가 있으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트레킹만 하는 곳이 알고 있는 우리 네팔이 우리가 찾아보면 되게 여러 가지 새로운 스타일의 새로운 컨셉의 여행들이 많이 있어요. 자, 하나하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까 첫 번째 요가 보여드렸죠.
요가의 성지다 보니까 여기 요가로 많이 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히말라야가 있고 이 포카라라는 지역이 되게 산과 아름다운 히말라야 산성과 호수가 있기 때문에 일찍부터 여기가 휴양지로 발전했어요. 그리고 이제 헬기 투어라는 것도 있습니다. 헬기 타고 가는 거 있거든요. 또 하나는 이제 치투안이라고 여기 사파리 하는 데 있어요. 네, 아프리카의 세렝게티 사파리 같은 건 비슷한 건데 여기서도 할 수 있는데 예로 제가 그 헬기 투어 하는 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그 헬기 타고 에베레스트 산 가는 거예요. 당일치기로 카트만두에서 당일치기로 갔다 올 수 있는 투어고요. 실제로 저희 이제 갔다 오셨던 분이 저한테 이제 스마트폰으로 찍은 영상 저한테 보내준 거예요. 예. 또 이거는 보통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는 히말라야 트레킹 코스가 안나푸르나거든요. 안나푸르나 ABC라고 베이스 캠프까지 가는 트레킹 코스인데 이것도 트레킹을 하려면 한 다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5일 정도 걸려요. 네, 4박 5일 걸리는데 헬기 타고 가면은 거의 2시간 만에 갑니다. 가는데 30분, 내려서 1시간 동안 뭐 이제 놀고, 올해는 못 있어요. 왜냐? 오래 있으면은 고산 맞거든요. 여기 높기 때문에 4,000m까지 올라가요. 고산 맞기 때문에 오래 있지는 않고,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둘러보고, 한 축구 그러다 내려오는 코스 2시간 만에 갑니다. 이런 것들이 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예, 이거는 이 영상은 제가 실제로 직접 찍은 거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네팔 여행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공통적으로 3가지가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첫 번째는 이렇게 진짜 이거 많이 물어보셨어요. 히말라야나 네팔의 겨울은 춥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겨울이잖아요. 추울 거라 생각하세요? 많이? 네. 산소가면 춥긴 합니다. 그건. 근데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은 생각보다 따뜻해요. 여기 겨울은 우리나라의 가을 같은 날씨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네이버 날씨에서 한번 가져왔었는데 네팔에서 제일 추운 달이 1월이에요. 1월 달인데 1월 달 아침 기온은 한 2도 정도 되고 좀 쌀쌀하죠. 그래도 이제 낮 기온은 18도, 20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비교적 선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게 이제 우리나라 가을 날씨 같아서 오히려 이 지역은 지금이 제 여행에 제일 좋습니다. 지금이. 왜냐면 날씨도 선명하기도 하고 여행하기 제일 좋아요. 선선하고 하니까. 이 날씨 기준이 지금 온도가 카트만두 기준인데 카트만두가 고도가 좀 있어요. 카트만두 말고 보통 네팔 여행은 포카라로 많이 가요. 카트만두는 그냥 관문이다 보니까 거기서 하룻밤 보내고 그쪽 포카라로 가는데 포카라가 더 따뜻해요. 포카라 같은 경우는 거의 한 겨울에도 지금 이제 12월 1월 달에 가도 낮 기온이 25도까지 올라갑니다. 예. 오히려 그래서 여행이 제일 괜찮죠. 연중 기온은 제가 가져와봤어요. 제 인터넷에서 찾아봐가지고 이렇습니다. 아무리 추워도 영하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 아셨죠? 이제 네팔 그렇게 춥지 않습니다. 예. 물론 이제 트레킹에서 산으로 올라가면 춥지만 그거 당연히 높이 춥지만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은 따뜻하다. 두 번째, 그런 네팔은 사랑이들만 가는 곳이 아닌가요? 그 히말라야가 주는 여러 가지 느낌이 있잖아요. 이미지가 있잖아요. 뭐 경외감도 있고 신비로움도 있고 하는데 또 무게감도 있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제가 얘기 나눠보니까 거기 전문 사랑인도 가는 곳인데 제가 어떻게 가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스위스 아시죠? 저는 이제 네팔과 스위스가 생각보다 좀 많은 공통적 분모가 있다 보거든요. 왜냐하면 둘 다 내륙 국가고 그리고 국토 크기도 비슷하고 스위스 같은 경우는 딱 이렇게 알프스 산맥이 나라 한 건대로 정통으로 흐르고 네팔도 히말라야 산맥이 나라를 관통하잖아요. 둘 다 비슷해요. 지금 사진 보시면은 제가 가져왔는데 한쪽은 스위스고 한쪽은 네팔인데 사실 저 빨간색 스위스 국기 아니면은 빼고 어느 게 스위스고 어느 게 네팔일까요 하면은 거의 상을 못 맞춥니다. 그 정도로 풍경이 비슷하고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위스 간다면 꼭 반드시 트레킹 하러 가는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뭐 트레킹 아니어도 여러 가지 천혜 관광 자원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이제 그런 코스들이 있고요. 자, 세 번째로는 이거 많이 물어보시죠. 되게 여행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거니까 치안은 어떠냐? 치안 중요하잖아요. 치안 어떠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데 비교적 안전해요. 사실 안전한데 이게 제가 작년에 만든 자료인데 올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제가 어저께 이거 캡처했거든요. 이제 최근 상황. 지난 9월달에 네팔에서 한번 시위 크게 일어났잖아요. 그것 때문에 뭐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네팔
여행하시는 분들, 트레킹 하시는 분들 막 전화 오기도 하고 뭐 괜찮냐, 지금 여행 가도 괜찮냐, 어떤 분들은 좀 불안해서 취소하시는 분도 있긴 한데 지금 현재까지는 괜찮아요. 이제는 시위도 많이 다 정리됐고 현재 네팔 상황이 새로운 이제 정부가 수립되기 직전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괜찮고 근데 아직까지는 한번 그 시위가 있기 때문에 외교부 해외 연예 안전이라고 한번 검색해 보시면 나오거든요. 그걸 보시면 다 볼 수 있어요. 지금 네팔 보시면 네팔 전역이 다 그런 이제 저는 이제 지금 특별여행주의보인데 이제 네팔 전역이 다 뜬 건 아니고 카트만두 중심으로 지금 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괜찮습니다. 이게 한번 뜨면은 그래도 한동안은 가더라고요. 왜냐면 혹시 모를 그런 것도 있다 보니까 그런 거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네팔은 그래도 생각보다 뭐 이렇게 위험하거나 네 이렇게 뭐 특별히 뭐 그런 나라는 아니라는 거 이 외교부 안전 사이트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조만간 사라질 것 같습니다. 3월달에 왜냐면 그 선거가 있거든요. 그 선거 끝나면 아마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거 아시나요? 웰리스. 웰리스에 대해서 다 한번 들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네. 여기 히말라야 웰리스 하기 되게 좋은 곳이 바로 네팔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나하나 설명드릴게요. 이 웰리스 여행이 유유자적의 컨셉이에요. 유유자적. 우리가 유유자적 히말라야 보고 편하게 있으면서 힐링하고 나만의 시간을 갖는. 자 사진과 영상으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그 호텔에서 촬영한 건데요. 아침에 이런 설산을 보면서 마음의 안정을 취하고요. 멀리 가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제가 이제 묵고 있는 호텔에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안나푸르나가 다 벽부처럼 펼쳐져 있더라고요.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 직접 가서 보셔야 됩니다. 예. 두 번째는 여기가 자연이잖아요. 결국엔요. 아름다운 자연이기 때문에 이 자연에서 힐링하는 것도 있고 또 그리고 많은 분들이 네팔을 가면은 현지 사람들과의 교류를 되게 워낙 하고 싶어 하신 것 같아요. 순박한 이 현지 사람과의 만남 이런 교류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여기는 이제 결혼식 네팔 결혼식 한 사람들 옆에서 이렇게 사진 찍은 것도 있고요. 이 중심지가 바로 포카라예요. 포카라는 지역인데 여기가 바로 포카라 이제 항공 사진이거든요. 호수가 있고 뒤에 이제 안나푸르나 설산이 있고 가운데 여기 사람 이렇게 많은 도시들이 건물들이 보이는 것이 바로 포카라입니다. 이 포카라는 네팔 딱 중앙 쪽에 있어요. 중부에 있는 도시고 인구가 한 42만 명 정도 돼요. 그리고 네팔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 카트만두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도시인데 근데 거의 다 네팔을 여행하시는 분들은 거의 열에 7, 8명은 다 이 포카라로 갑니다. 포카라가 그만큼 되게 잘 돼 있어요. 인프라가 좋고 아름답기도 하고 되게 여행자들 많이 오기 때문에 수많은 그런 고급 이제 리조트 시설들이 잘 돼 있고요. 이게 바로 이제 호수거든요. 이 페어호수라고 있습니다. 이 페어호수는 포카라 시내에서 바로 앞에 있어요. 엄청 큰 호수예요. 이 호수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안나푸르나에 있는 그 빙하 있죠. 그런 빙하가 녹아 만들어진 그런 호수입니다. 스위스의 인터라켄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인터라켄 다녀오신 분 있으니까요, 여기? 그렇죠. 예, 그거랑 비슷해요. 되게 맑고 깨끗합니다. 여기. 되게 아름답죠. 그래서 여기가 이 지역이 이제 안나푸르나가 워낙 유명하니까 되게 거대한 상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을 안나푸르나 생츄어리라고 부릅니다. 예, 하나 거대한 상분들인데 보시면은 8,000m급 봉우리 한 개가 있고 그리고 7,000m급 봉우리들이 13개나 포진해 있는 엄청나게 큰 이제 상분들을 이루고 있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게 제가 2012년도에 처음 ABC 트래킹 할 때 촬영한 사진이에요. 아침에 있을 때. 2012년도에. 예. 아이폰 옛날에 진짜 옛날 아이폰으로 찍은 건데 잘 나왔죠 이거. 세계에서 10번째로 높은 산이에요. 이게 8,092m고. 그러면 여기서 제가 문제를 하나 낼게요. 이 안나푸르나 이름 참 이쁘죠? 이 안나푸르나의 이름 뜻은 무엇일까요? 안나푸르나 이름 뜻. 자, 안나푸르나 이름 뜻은 제가 힌트를 줄까요? 신의 이름이에요. 무슨 여신. 무슨 여신이에요. 네. 풍요의 여신. 맞습니다. 풍요의 여신. 네.
안나푸르나 이런 뜻이 풍요의 여신인데 제가 선물 하나 드릴게요. 네. 그래서 정답 맞춰서 감사합니다. 네, 네. 이 풍요의 여신이 그 히말라야 신 중에서 락슈미라는 신이 있어요. 이 락슈미를 상징한 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안나푸르나 이름을 가지게 됐고요. 되게 이쁘죠. 예. 제가 볼 때 히말라야에 있는 산들 중에서 가장 이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산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나푸르나. 예. 그럼 이 포카라에 가면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포카라 간다면 어떤 어떤 활동 할 수 있을까? 여기가 세계 3대 패러글라이딩의 성지 중 하나예요. 진짜 패러글라이딩 많이 하거든요. 와보시면은 시내에서도 매일 아침마다 뭐 이렇게 패러글라이딩 떠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비행기 타고 히말라야를 딱 이렇게 볼 수 있는 체험이 있어요. 이거 진짜 괜찮대요. 이거 진짜 멋지다고 하더라고요. 또 세 번째는 짚라인 아시죠? 네, 요즘 짚라인, 우리나라는 짚라인 많이 타는데 짚라인 하시는 것도 여기 많이 있고요. 이쪽에 많이 있고. 그리고 여기 호수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호수에서 뱃놀이 하는 것도 있어요. 예. 되게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할만합니다. 그리고 호수, 이게 뱃놀이 하다가 중간에 섬이 있어요. 그 섬에 내려가지고 섬에 또 힌두교 사원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볼만합니다. 날씨 좋을 때 하면 정말 좋죠. 그리고 또 여기 이쪽에는 이제 둘레길이 있습니다. 이 포카라 쪽에 되게 유명한 둘레길이 있는데 괜찮은 둘레길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 제가 이 사진이 바로 그 둘레길 홀스에서 얻어온 사진 중 하나거든요. 그 오케멘 담푸스라고 해가지고 오케멘 이제 줄임말인데 오스트리안 캠프라고 있고 담푸스라는 시골 마을이 있어요. 둘레길 우리 지리산 둘레길이나 뭐 그런 것처럼 예, 둘레길 걷는 코스가 있습니다. 이 둘레길 장점이 있어요. 일단 입장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만약에 트레킹을 가신다면은 퍼밋이라는 팀스라는 그 입장 허가권 필요하거든요. 그럼 그거는 이제 입장료가 발생해요. 그리고 트레킹 하시려면은 무조건 포터로 보행입니다. 포터도 가이드도 보행을 해가지고 그런 비용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사실 그런 거 들어가지 않아요. 왜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그런 시골 마을 같은 것들을 우리가 천천히 걸으면서 여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이거 되게 큰 장점 중 하나인데 고산병 걸리지 않아요. 트레킹이라는 게 높이 올라가요. 보통 가장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ABC 코스만 해도 4,130m까지 올라가고 에베레스트를 보기 위해서 트레킹 하신 분들은 5,360까지 올라갑니다. 그 베이스 캠프가 그 정도 있거든요. 그 정도 높이면은 거의 다 고산병 때문에 고생 많이 합니다. 하지만 여기는 이곳은 이제 고산병으로부터 안전합니다. 왜? 해발 2,000m에서 1,500m 그 사이에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남산을 올라갈 수 있는 체력이라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그 말은 즉 몸이 조금 불편하신 분이거나 아니면은 뭐 체력이 조금 떨어지신 분들도 충분히 이 둘레길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코스가 이렇게 돼요. 여기가 포카라인데 포카라에서 차 타고 1시간 반 정도 가면은 칸데라 마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오스탄 캠프 담부스 마을 뭐 중간에 포트 하나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볼 수 있어요. 걷는데 보통 1시간 2시간 그나마 이제 마지막 날 조금 이제 그 아스탐이라는 그 현지 마을이 있는데 여기도 되게 이쁘거든요. 여기도 한 3시간 정도 많이 힘들게 많이 걷거나 뭐 많이 높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코스를 많이 선택하게 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히말라야를 보고 싶은데 트레킹 너무 부담된다. 이런 분들한테는 이거 되게 추천드려요. 둘레길 코스. 예. 길을 걸으면서 히말라야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첫 번째가 이제 가는 곳이 바로 여기가 바로 오스트리안 캠프라고 합니다. 여기 왜 이름이 오스트리안 캠프냐? 그 호주 사람들이 여기를 발견해가지고 캠핑장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그 이름을 오스트리안 캠프로 지었어요. 보시면은 여기 되게 아름다워요. 여기 이런 식으로 이제 안나푸르나 선산도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네가 있는데 이거 그네 하시는 분도 많이 있고 아침에 이제 설산 보면서 좀 이렇게 시간 보낼 수 있고요. 또 원래 여기가 캠핑장으로 만들어진 곳이기 때문에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텐트 치면서 캠핑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밤에 별이 진짜 많아요. 네, 여기가 보통 한 8시, 9시? 최근에는 이제 전기가 그래도 들어와가지고 10시까지는 불이 들어오긴 한데 새벽에 나가보시면요. 진짜 별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침에 이런 식으로 이제 캠핑장에서 또 나름대로 산책도 하시고 또 여기가 이제 캠핑장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캠프파이어 같은 거 하시거든요. 막 이런 식으로 하죠. 예.
그리고 나름대로 여기 이제 담프스 마을 내려가면 이제 담프스 마을에 있는 하나의 이제 리조트 같은 건데 여기서 이제 커피 한 잔 마시면서도 좀 여유롭게 있을 수 있고요. 중간 중간에 이렇게 산길 이제 시골길을 생각하시면 돼요. 시골길 걷다 보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모습 풍경들, 뭐 현지 사람들 사는 모습이나 농사짓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 이렇게 볼 수 있고 중간에 아이들도 많아요. 여기 또 아이들과도 뭔가 이렇게 교류도 하고 같이 사진도 찍을 수 있긴 하고요. 또 중요한 건 숙소죠. 여기가 되게 작은 시골 마을인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풍경이 아름답고 이 둘레길 걷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이제 고급 리조트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최근에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방에서 보는 이렇게 히말라야 뷰 되게 멋있죠. 네. 엄청 멋있어요. 네. 그리고 뭐 호텔 로비에서도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고요. 이게 다 최근에 생겨납니다. 네. 아직은 많이 모르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담프스 둘레길을 걷는 걸 끝나고 여기 사랑곳이라고 있어요. 여기 사랑곳이라고 있는데 되게 유명한 일출 전망대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히말라야 산상도 쫙 다 볼 수 있어요. 진짜 예. 보통 걸어서 갈 수도 있고요. 최근에는 케이블카 생겼더라고요.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서 볼 수 있고 아니면 차로 많이 갑니다. 그 도시에서 포카라에서 차 타고 해가지고 택시 타고 해가지고 올라가시는 분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편한 방법으로 갈 수 있고요. 또 워낙에 여기가 이제 그런 전 세계에서 많이 오다 보니까 유럽 애들이 많이 오거든요. 유럽 사람들이. 그래서 이쪽에 뭐 다양한 펍이나 요가, 뭐 스파, 마사지, 카페, 자전거 이런 체험도 하신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가 그리고 명상 좋아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명상도 많이 하고요. 그 카페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되게 전망 좋은 곳에 항상 카페가 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이제 전망이 좋은 곳에 카페가 있는데 이거 제가 실제 가서 촬영한 이제 장소인데 안나푸르나가 보이는 카페에서 이렇게 촬영한 사진입니다. 여기서 커피나 차 한잔하면서 멋있죠. 뒤에 보시면은 뒤에 약간의 구름과 안개 사이로 희미하게 보이는 게 지금 다 안나푸르나 설산들입니다. 그 앞에 호수가 있고요. 되게 멋집니다 여기. 예. 다 차 타고 걸어서 안 가도 돼요. 차로 올라갈 수 있어요. 예. 도로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데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서 보시면 되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포카라까지 제가 이제 여행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자 그 다음엔 그래도 우리가 네팔을 온다면은 무조건 카트만두 이 카트만두를 꼭 한번 가봐야 되거든요. 왜냐면 카트만두가 시작점이 관문이에요. 끝나는 여행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여행하시는 데가 생각보다 많이 있어가지고 제가 또 하나 이제 카트만두 여행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트만두 같은 경우는 네팔의 수도이고 되게 오래된 도시 중 하나예요. 자 여기가 보시면은 찬드리기리 힐링 이제 찬드리기리 전망대라고 있어요. 보시면은 그 카트만두 근교에 있거든요.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히말라야 서산으로 쭉 풍경 파노라마처럼 볼 수 있습니다. 시내에서 가까워요. 가깝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카트만두를 가보신다면 꼭 한번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주변 마을에 키리트푸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여기도 가깝습니다. 카트만두에서 5km 되게 가깝죠. 아마 택시 타고 갈 수 있어요. 택시인데 여기에 네와르족들이란 마을, 네와르족이라고 사는 마을이 있어요. 이제 여기가 왜 괜찮냐면은 원래 네팔도 힌두교 문화 영향 때문에 소고기를 안 먹거든요. 소고기를 안 먹는데 여기 사람들만 소고기를 먹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지금 사진 가져왔는데 자 이게 지금 네와르족들이 먹는 그 소고기 사진이거든요. 하나는 저기는 가장 우측에 있는 건 뭘로 보일까요? 맞아 육회. 거의 까칠라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육회랑 비슷해요. 그리고 이제 좌측에 있는 거는 초일라라고 소고기 양념볶음. 근데 여기 소고기는 우리나라 뭐 한우 그런 건 아니고 물소입니다. 버팔로. 네. 물소고기라서 먹는 건데, 근데 유일하게 이 지역 사람들만 이렇게 소고기 먹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네팔 여행해서 나 소고기를 한번 먹고 싶다. 이 현지 소고기 먹고 싶다 하시면은 여기 이 마을 네와르족 사는 마을 키리티푸르 가깝습니다. 여기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번지점프 하는 데가 있다고 합니다. 네팔에. 여러분들 번지점프 해보셨나요? 해보신 분 있으실까요? 저도 사실 해보진 않았습니다. 네, 근데 여기 번지점프 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여기서도 카트만두에서도 15km 정도 떨어졌대요. 지도를 가져왔는데 바로 이곳에 있고, 그리고 주변에 번지점프도 하면서도 나름대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하이킹을 할 수 있는 코스들이 좀 많이 있다고 합니다. 하이킹 걷는 코스들이 좀 있다 하는데, 보시면 여기서 번지점프 같은 할 수 있고, 그리고 스윙, 뭐 계곡이 있어요 가운데. 계곡이 있기 때문에 리프팅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리프팅뿐만 아니라 카약도 할 수 있고, 캠핑도 할 수 있고, 다양한 이제 그런 액티비티 활동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여기 카트만두에 가까워가지고 꼭 많은 분들이 이제 카트만두 갔다가 바로 이제 뭐 근처 쇼핑만 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것도 있으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네팔을 여행하신다면 시간 내서 한번 가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그리고 하이킹 코스가 많이 있다 했잖아요. 그 근교에도 상대적으로 포카라가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좀 이제 그 유명 인지도에 떨어지지 실제 자연 풍경이라든지 이런 거는 여기도 못지 않습니다. 그래서 카트만두 근교에 있는 여러 가지 하이킹 코스들이 있거든요. 뭐 보시면은 뭐 3시간에서 하루 이제 7시간 넘는 이제 챔파데빌 하이크라는 곳도 있고, 또 여기 이제 이런 이제 해발 2,700까지 올라가는 그런 코스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고요. 근데 제가 추천드린 거는 나가르 곳이라고 있어요. 나가르 곳. 여기가 괜찮은 게 이쪽 나가르 곳에 올라가다 보면은 거기도 리조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리조트 많이 있어가지고 하이킹하고 여기에서 나가르 리조트에서 하룻밤 이제 쉬면서 이런 식으로 일출도 보고 풍경도 감상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여기 최근에 많이 가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다 이 모든 것들이 카트만두 밸리 안에 있습니다. 원래 카트만두가 보시면 대구랑 비슷해요. 대구가 분지잖아요. 이제 카트만두 분지거든요. 히말라야 산맥 안에는 거대한 평지 분지가 있는 곳이 바로 카트만두가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수많은 계곡들이 있는데 이 다 통칭해서 카트만두 밸리라고 불러가지고 여기에 수많은 하이킹 코스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잘 모르는 것뿐이지 생각보다 많은 코스들이 있고 아름다운 곳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나는 이제 좀 유명한 데보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건 새로운 곳을 한번 찾아보고 싶다 하시면 여기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카트만두가 이제 네팔에서 이제 제일 큰 도시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요. 여기 티베트 사람들 많이 살거든요. 가깝다 보니까 지도상 보시면은 그 바로 옆에 중국이 있잖아요. 티베트이 있잖아요. 실제로 티베트이 원래는 1950년대 이전까지는 나름대로 중국이 아니었고 독립된 국가였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1950년 이후에 중국 공산당의 이제 침략을 인해가지고 강제 합병 당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네팔이나 인도로 넘어왔거든요. 그 중에서 달라이라마, 지금 현재 계신 달라이라마도 1958년도에 결국에는 이제 인도로 넘어왔어요. 인도 넘어서 인도에 가면 다람살라라는 말이 있어요. 지역이 있어요. 그 다람살라 아시죠? 그 다람살라 위에 맥두로간지라는 그 티베트 사람들끼리 사는 마을을 만들어가지고 지금도 있고요. 거기에 티베트 망명정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티베트 불교나 이런 거 불교 신자분들은 한번 시간 되시면은 인도 쪽에 이제 다람살라 한번 방문해 보시면 괜찮아요. 그 달라이라마 법회가 홈페이지나 이런 데 보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법회 직접 달라이라마가 말씀하시는 뭐랄까요, 그런 거 들으시러 가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찾아보시면 괜찮고요. 그리고 여기에도 이제 그 밖에도 이제 네팔 사람들입니다. 그 티베트 사람들이 또 네팔에도 많이 모여와서 살기 때문에, 그래서 네팔의 안에 티베트 문화라든지 티베트 음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퍼져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부다자트 스토파라고 영상으로 잠깐 보여드릴게요. 되게 유명한 사원이고 제일 커요. 예, 여기 네팔에 있는 티베트 불교 사원의 총본산입니다. 우리나라 치면 서울의 조계종 같은 곳이에요. 엄청난 거대한 탑이 가운데 있고, 이 탑을 따라서 이렇게 한 바퀴 도시고 주변에 그 주변으로 여러 가지 시설들, 뭐 상업 시설들, 뭐 카페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요. 또 올라가서 볼 수도 있습니다. 또 근데 보통 이쪽 지역에 사원들 가신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셔야 하는 게 신발을 벗어야 됩니다. 신발을 벗고 올라가서 이렇게 한번 둘러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파시파티나트 사원이라고 아까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던 뭐 이제 힌두교에서 이제 장례식하고 뭐 화장터가 있는 데거든요. 여기는
힌두교의 수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그 신들 중에서 시바신을 모시는 사원이에요. 그 인도랑 네팔에 있는 수많은 그 시바신 템플들이 있는데 제일 커요. 제일 큰 데가 바로 여기 카트만두에 있는 파시파티나티 힌두 사원입니다. 엄청 크게 있고 여기서도 네팔 사람들 이제 그 장례 화장하는 모습 그대로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대로 다 볼 수 있고요. 예. 근데 실제 안에는 못 들어갑니다. 아쉽게도. 왜 여기 안에는 그 오직 힌두교인들만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외국인들을 보통 밖에서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죠.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카트만두 관광 가신다면 여기가 워낙에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줬던 부다라트 사원이나 파시파티나티 힌두 사원 같은 경우는 워낙에 유명한 관광지이기 때문에 한번 눌러보셔도 좋고 공항에서 가까워요. 카트만두 공항에 가깝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아가지고 여기도 다 시간 될 때 한 번씩 보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카트만두에서 하시는 게 또 에베레스트 산은 경비행기 아닌 비행기를 타고 볼 수 있는 그런 체험이 있습니다. 에베레스트 마운트 플라이트라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제가 영상을 가져거든요. 실제로 제가 재작년에 이제 가서 했던 건데 아침에 일출 시간에 맞춰가지고 6시에 비행기가 떠요. 비행기 타고 가서 1시간 정도 에베레스트 산을 보면서 그 일출을 봅니다. 저 가운데 뾰족하게 있는 게 바로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예. 되게 볼만하고요. 되게 괜찮아요. 이거. 예. 이 체험이 보니까 아직은 한국인들이나 동양인들한테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전부 다 이 체험을 하시는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제 카트만두를 여행하신다면 이것도 한번 해보신 것도 추천합니다. 이거 에베레스트 실제로 여러분들 직접 걸어서 가려면 15일 걸려요. 15일 걸리는데 이제 비행기 타고 가면은 1시간 만에 에베레스트 산을 보고 또 일출도 볼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경험이기 때문에 이것도 추천드리고 상대적으로 제가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경비행기 타고 가는 뭐 안나푸르나 설사 보는 거라든지 이런 것도 아니면 헬기 타고 가는 거는 생각보다 좀 가격이 비싼 편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헬기 타고 히말라야를 가고 싶다면 얼마 정도 든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500만 원. 500만 원보다 조금 싼 정도. 예. 300만, 예, 거의 어치 비슷해요. 달러로 치면은 2,600불이거든요. 근데 이게 에베레스트 지역이나 뭐 안나푸르나 지역에 조금 가격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달러로 2,600불 정도 하니까 지금 환율이 조금 비싼 감이 있긴 한데 뭐 350에서 4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 한 대. 그래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짜 헬기 타고 가고 싶다 하시면 혼자 아니면 이렇게 가신 것보다 여러 사람도 모아가지고 하면은 n분의 1 하면 괜찮아요. 그러면 그 헬기 한 대 타고 가는 게 2,600분이니까 만약에 다섯 명까지 타실 거거든요. 그래서 5분에서 이제 n분의 1 하면은 그러면은 좀 탈만합니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알고 계시면 되고 그 아까 경비행기도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만 원 정도 해요. 근데 이거는 그나마 이게 좀 저렴한 게 이거 같은 경우는 한 25만 원. 하기 때문에 이게 그나마 괜찮고 패러글라이딩이 싸긴 해요. 패러글라이딩이 우리나라에서 패러글라이딩 한다면은 한 대략 보통 15에서 20만 원 정도로 하고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네팔 거기 포카라에서 패러글라이딩 한다면은 거기는 대략 한 10에서 15만 원 정도 하거든요. 네. 근데 물론 이제 액티비티나 이런 거 뭐 고소공포증 없으신 분들은 그런 거 좋아하시겠지만 또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이제 고소공포증 있으신 분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오히려 이런 이제 비행기 타고 보시는 게 제일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와서 또 여기 이제 네팔에 우리는 다 네팔 이제 히말라야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네팔 그 아래쪽으로 인도 국경 쪽으로 보시면은 거기는 또 달라요. 분위기가 완전 다릅니다. 거기는 평지고 되게 덥고 그래요. 거기에 칠투안이라는 이제 되게 거대한 국립공원이 있거든요. 여기가 이제 사파리로 유명합니다. 이런 식으로 코끼리 사파리가 되게 유명하고 코끼리 타고 한 1박 2일 아니면 2박 2일 그런 코스도 많이 있어요.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 코끼리도 볼 수 있고 코뿔소도 볼 수 있고 벵골 호랑이 여기가 이제 벵골 호랑이 사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볼 수 있어가지고 그 안에서 나름대로 많은 이제 분들이 이 사파리 투어하게서 갈 수 있고 또 여기 치투안에서 룸비니라고 가까워요. 룸비니 아시죠? 네, 부처님의 탄생지가 바로 네팔에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거의
네팔과 인도 국경 사이에 있는데 여기 룸비니를 해서 이제 여기 불교 4대 성지 중 하나인데 제일 첫 번째로 꼽히는 지역이 바로 룸비니거든요. 룸비니 보고 바로 근처에 치투안 가서 이제 이런 식으로 사파리 투어 하시는 분들 꽤 많이 있습니다. 예. 그것도 추천드리고 그렇게 해서 룸비니나 치투안을 보고 나서 비행기 타고 이제 카트만두를 가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게 카트만두를 한번 이렇게 투어하시다가 비행기 타고 카트만두에서 포카라 가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육로로 가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비행기 타고 가는 방법이 있거든요. 육로로 가면 한 몇 시간 정도 걸릴 거라고 생각하세요? 육로로 가면 지금 한 10시간 정도 걸린다 합니다. 네, 카트만두에서 포카라까지. 한 거리로 치면 165km, 170km 정도 나오는데 네팔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그런 도로 인프라가 잘 되어 있진 않아요. 그건 공사 중에 게다가 원래는 7시간, 8시간이었는데 지금 공사한 데가 되게 많아요. 네, 지금 공사한 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평소보다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려가지고 가능하면은 비행기 타고 하는 게 제일 괜찮습니다. 근데 비행기 타고 하면은 한 20분 만에 갑니다. 네. 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그러니까 뭐 타고 내리고 이런 거 다 합쳐도 진짜 길게 가면 1시간이 안 걸려요. 1시간이 아닌데 그걸 버스 타고 카트만두에서 버스 타고 포카라를 간다? 거의 10시간 정도? 예, 그 정도 걸리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비행기가 제일 괜찮습니다. 예, 비행기 타고 가시면 좋고 그래가지고 포카라를 이렇게 둘러보시고 아까 페어하우스라든지 제가 보여줬던 곳 그런 데 가보시다가 그리고 뭐 둘레길, 단부스라든지 뭐 트레킹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때부터 트레킹, ABC 트레킹이나 프리저먼트 트레킹 하셔도 되고 그게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가볍게 단부스 이제 한 1박 2일 정도 아니면 2박 3일 살짝 걸어보시거나 아니면 그것마저 나는 걷는 거 싫다 그러신 분들은 아예 그 호수 주변에 고급 리조트들이 많이 있어요. 숨겨진 히든 무슨 리조트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 안에 들어가 조용하게 사색을 즐기시거나 아니면 요가를 즐기시거나 명상을 즐기시거나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사실상 포카라가 거의 네팔 여행의 거의 사실상 핵심입니다. 핵심이고 그렇게 해서 포카라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거기 여행하고 그런 다음에 차로 룸비니로 내려가요. 버스로 한 7, 8시간 정도? 거기는 이제 룸비니까지 가서 룸비니 한번 보고 그래도 여기 부처님 탄생하신 지역이니까 그런 다음에 룸비니에서 1박하고 치투안으로 넘어와서 치투안에서 이제 보통 1박 2일 코스나 아니면 2박 3일 코스가 있거든요. 이 중에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코끼리 타고 이제 그런 사파리를 즐기시고 나서 이제 주변에 이제 다시 이제 카트만두로 돌아오실 때 그때는 비행기 타고 돌아오시는 게 있습니다. 예, 국내선 비행기. 그렇게 해가지고 보통 이렇게 지도상 보면 한 바퀴 돌게 되거든요. 이렇게 한 바퀴 돌게 되는데 보통 7박 9일이면은 가능해요. 예. 네팔까지가 보통 대한항공 타고 7시간 반 직항으로 기준으로 7시간 반 정도 걸려요. 근데 이제 지금 직항 같은 경우는 인도 같은 경우는 뭐 에어인디아도 있고 아시아나도 있어가지고 괜찮은데 네팔은 직항이 현재 대한항공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좀 가격이 비쌉니다. 예, 좀 많이 비싼 편이기도 하고 그거 아니면은 이제 경유로 해서 가야 되는데 경유해서 간다면 중국의 이제 그 남방항공이나 동방항공 아니면은 인도 델리 경유해서 하는 에어인디아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가능하면은 이제 그 아무래도 이제 직항이 편하게 하죠 대한항공 그거 타고 가시는 게 좋고 그래도 가신다면은 네팔 같은 경우는 보통 일주일 정도 잡고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일주일 정도로 해가지고 이제 여행 코스 이렇게 잡아서 하셔도 되고 제일 많이 가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가는 그런 ABC 트레킹도 일주일 정도 해요. 7박 9일. 7박 9일 하고 에베레스트 같은 데를 직접 내가 트레킹에 가고 싶다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때는 좀 길게 잡아야 된다. 15일 정도? 예. 꽤 길어요. 에베레스트는 진짜 높기도 하고 가는 길 코스도 많기 때문에 그리고 한 번에 못 올라가요. 왜냐면 고산 때문에 중간에 한 번은 쉬면서 고산에 적응하면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레스트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15일 이상 아니면 넉넉 잡고 20일 정도까지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그 상황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가지고 여행 일정을 잡으시면 되고 그리고 네팔 여행 비용에 대해서 많이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네팔 여행 비용이 일주일 정도 기준을 친다면은 일단 항공 빼고 현지에서 이제 한다면은 보통 평균적으로 한 2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1인당.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타당 호텔? 이제 이것도 호텔에 따라서 내가 진짜 좋은 호텔 아니면 나는 저는 뭐 호텔까지 아니면 돼요. 그냥 뭐 게스트하우스 정도면 돼. 그러신 분들은 가격이 더 다운되겠지만은 보통 평균적으로 200 정도 잡으신다고 보시면 돼요. 예, 거기서 중간에 뭐 가이드라든지 뭐 이런 거 고용한다면 그것도 거기 그 비용 안에 다 포함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지금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뭐 호텔도 있고 게스트하우스 있는데 나는 현지인들과 뭔가 더 즐기고 싶다. 뭔가 뭐 교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홈스테이 네팔이라는 게 사이트가 있습니다.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보여드린 이 사이트가 네팔 현지인들과 교류할 수 있는 홈스테이 네팔이라는 사이트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네팔 지도가 이렇게 있죠. 보통 카트만두 아니면은 여기 이쪽이 카트만두예요. 여기 많이 몰려있는 카트만두, 이쪽이 포카라. 그리고 여기가 거의 루빈이라는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그 시트와 있는 데 지역이었는데 주로 이 세 군데 지역이 많이 몰려있고 여기 보시면 되게 홈스테이 같은 거 많이 있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난 현지인들과 교류를 하고 싶다 하시면 이런 거 이용하시면 되고 가격도 보이시죠? 상대적으로 되게 저렴합니다. 그냥 아마 1박 기준 같을 때 여기 같은 경우는 1박에 뭐 1만 원 정도 하고 클릭해서 보면은 이제 여기 홈스테이 주인도 볼 수 있고 뭐 영어로 돼 있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웹사이트들이 한국어 번역이 돼요. 이렇게 번역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찾아봐가지고 이런 것도 있구나. 꼭 뭔가 진짜 여러분들이 좀 일반적인 여행이 아니라 뭔가 현지인들과 조금 많이 교류하고 싶다 하시면 이거 좀 추천드립니다. 홈스테이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그 여행에 있어서 음식도 되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혹시 알고 있는 네팔 음식 있으실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네팔 음식 커리? 네, 뭐 커리 맞아요. 여기 커리도 많이 먹어요. 커리도 많이 먹는데 혹시 이거 아시나 모르겠네요, 여러분. 달밥 들어보셨나요? 네, 달밥. 우리나라 백반과 비슷합니다. 네, 가운데 밥이 있고 이 주변에 그 여러 가지 이제 나물 반찬들 뭐 이런 것도 많이 있어요. 뭐 요거트 같은 것도 있는데 되게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면 괜찮은데 제가 한번 그 지난번에 제가 9월에 안산에서 수장님과 같이 했던 행사에서 네팔 음식 관련해서도 우리가 했었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바로 지금 잘밥이고요. 네. 옆에 있는 뭐 탄두리 치킨, 뭐 난이나 이거 같은 모모라고 이따가 제가 설명드릴 건데 예.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리고 이 음식을 네팔 사람들은 인도 사람들과 비슷하게 손으로 먹어요. 그래서 실제로 네팔 사람 수장이 손으로 먹는 방법을 저희한테 시연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먹습니다. 예. 약간 국을 밥에다 비벼 먹고 말아서 이렇게 먹어요. 이렇게. 네. 그래서 이때 이 행사에 참여하신 분들이 실제로 손으로 드신 분도 있었어요. 손으로 해서 난 진짜 네팔 현지식으로 먹겠다 해가지고 손으로 드신 분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우리는 이제 네팔 사람이 아니잖아요. 손을 먹으면서 막 흘리겠죠. 근데 흘리긴 하는데 그래도 한 번은 현지인처럼 먹어보는 것도 저는 되게 괜찮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또 음식도 맛있기도 하고요. 또 그 밖에 모모라고 이거 딱 만두랑 똑같아요. 그냥 만두입니다. 맛도 우리가 먹는 만두랑 똑같습니다. 이거 그냥 이름만 다를 뿐이지 그냥 만두라 생각하십니다. 사실 이게 네팔 음식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티베트 음식 중 하나예요. 예. 티베트도 모모거든요. 거의 여기다가 뭐 고기라든지 야채 만두라든지 뭐 거의 우리나라 만두랑 그냥 똑같다고 보시면 심지어 찍어 먹는 것도 그 고추장도 똑같아요. 예. 그리고 이거 혹시 아시나 모르겠네요, 여러분. 예. 뚱바. 이것은 무엇일까요? 뚱바. 네. 술 맞습니다. 네, 술 맞습니다. 여러분들 막걸리 좋아하시죠? 네. 네팔 막걸리예요. 네팔 막걸리. 뚱바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근데 저기 뚱바고요. 그 안에 쌀이랑 잡곡이랑 이런 식으로 뜨거운 물 넣고 발효해가지고 마시는 거거든요. 제가 먹어봤는데 거의 맛이 시큼하더라고요. 우리가 먹는 막걸리랑은 조금 다른 결의 막걸리라고 생각하십니다. 저런 식으로 이제 계속 뜨거운 물을 리필하면서 빨대로 쪽쪽쪽 빨아먹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 네팔 여행 오신 분들이 네팔 막걸리 있다 해가지고 식당에서 한번 시켜서 먹었거든요. 예, 먹어봤는데 사실 맛은 그렇게 맛있다라는 모르는데 그래도 한 번은 체험합니다. 예, 되게 시큼한 맛인데 한번 드셔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팔 음식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네 가지 소개시켜드렸는데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더 있긴 한데 지금 이제 이 대표적으로 이 음식들이 제일 유명하고 맛도 한국인들한테 제일 잘 맞으니까 여러분들 여행 가신다면 이거 드셔도 되고 또 그래도 네팔 여행 일주일 정도 하다 보면은 뭐 일주일이나 아니면 2주 정도 하다 보면은 한국 음식이 땡길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한국 사람들은 해외 나가면 고추장이랑 그거 라면을 먹어야 되니까. 예. 그래서 네팔 카트만두나 포카라에 진짜 한식당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지 음식 먹다가 조금 나한테 입맛이 안 맞는다 하시면은 그 카트만두 시내에 한식당 진짜 많이 있거든요. 뭐 경복궁이나 뭐 서울식당이나 엄청 많이 있으니까 포카라 같은 경우는 산촌다람쥐라고 되게 유명해요. 산촌다람쥐 그리고 낮술 되게 잘 돼 있습니다. 예. 거기 가서 삼겹살 드셔도 되고 뭐 된장찌개, 김치찌개 다 있고요. 현지에서 만든 소주도 있어요. 우리나라 소주를 바로 가져오면 해외에서 먹으면 비싸잖아요. 아무래도. 예.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그래도 요즘 마트에서 한 2,000원 하나요? 거의 요즘? 아니면 뭐 식당 가서 먹으면 뭐 4, 5,000원 주고 먹었는데 네팔에서 만든 소주도 마시려면 우리나라 돈은 10,000원은 줘야 되니까 근데 현지에서 만든 조그만 소주 있어요. 팩으로. 근데 그거 거의 한국 소주 맛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가격도 저렴해가지고 그런 것도 이제 드셔도 괜찮고요. 자, 그러면 네팔 그러면 간다면 우리가 여행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여행 준비 관련해서 한번 좀 여러분들한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팔 여행 언제가 제일 좋을까?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시즌이 제일 좋아요. 가을부터 해가지고 봄까지. 그 중에서도 제일 좋을 때가 10월, 11월 지금입니다. 사실 지금이에요. 지금이 제일 좋고 그러다가 1월 달에는 조금 만약에 트레킹 하신다면 조금 추울 수 있는데 그래도 괜찮고요. 4월까지 괜찮아요. 이듬해 봄까지. 4월까지 괜찮은 것 같아요. 4월 초 중순까지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4월 말부터는 날씨가 더워지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히말라야 설산이 잘 안 보이거든요. 안 보이기도 하고 네팔 같은 경우는 5월이 제일 더워요. 인도도 그렇고 이 지역은 5월이 제일 덥습니다. 5월이 덥기 때문에 이제 5월 달에는 제일 덥다가 6월부터 몬순, 장마, 우리도 치면 장마 시즌입니다. 6월부터 한 8월, 9월까지는 장마 시즌이라서 이때는 비가 많이 와요.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때 만약에 네팔을 가신다면은 히말라야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 우리는 히말라야를 보러 가는 건데 여러분들 여름에 가신다면은 히말라야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쉽지 않은데 그래도 트레킹을 그래도 시간이 그때밖에 안 나신 분들은 가야겠죠. 가신 분들은 트레킹을 해요. 그때 여름철에도 트레킹을 하는데 물론 트레킹에서 높이 올라가면은 보입니다. 그때는 그래서 구름 사이로 히말라야가 보이는데 대신 이거는 각오하셔야 돼요. 거머리. 예, 트레킹 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여름철에 히말라야 전 지역, 그러니까 모든 지역이 다 그래요. 트레킹 하시면은 거머리가 활성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가 거머리가 안 들어가게 하려고 우리 이제 등산화에다가 꽁꽁 묶고 해도 어느 순간 이제 거머리가 이제 다 도착해서 롯지라는 데 있거든요. 거기서 하룻밤 쉬는데 쉬려고 이게 등산화를 벗다 보면은 이 안에 거머리가 피를 빨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아프면은 이게 우리가 알잖아요. 뭐가 따끔거린다 해가지고 신발 벗고 확인해보고 하는데 전혀 안 아파요. 통증이 없기 때문에 모르다가 쉴 때나 아니면 도착해서야 피가 빵빵하게 빠른 이런 거머리가 다 있습니다. 마치 모기가 우리 피 빨아가지고 빵빵하게 있는 것처럼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는 사실은 비추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도 이제 여름이 비수기긴 해요. 비수기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좋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뭐 아니면 휴가밖에 없으신 분들은 또 가시긴 해요. 그럴 때는 이제 거머리 퇴치제가 있거든요. 거머리 퇴치제 발이나 우리 몸에 못 들어오게 막 뿌린 다음에 마치 목이 퇴치제 뿌린 것처럼 뿌린 다음에 가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는 게 제일 좋고 그래서 지금이 제일 좋은 게 지금 건기예요. 이 지역은 지금 이제 네팔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이 지역은 다 건기거든요. 날씨도 깨끗해가지고 거의 뭐랄까 하루 종일 히말라야 볼 수 있기도 하고 거머리도 없어요. 예, 그때는 거머리도 없기 때문에 되게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습니다. 단지 지금 가면 아무래도 성수기다 보니까 우리만 가겠어요. 전 세계로 나오죠. 대신 사람이 많아요. 대신 사람이 많고 좀 비쌉니다. 대신 조금 올라가면 아무래도 어느 지역이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성수기 때 어디 가면 비싸잖아요. 막 근데 거기도 이제 좀 가격이 올라가긴 하는데 그래도 성수기 때 가는 게 제일 날씨 좋을 때 가는 게 제일 좋죠. 복장은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지금 간다 쳐요. 지금 간다 치면은 그래도 낮에는 따뜻할 거예요. 반팔 입고 돌아다니기 정도로 따뜻한데 아침 저녁으로는 해 떨어지면 좀 쌀쌀해요. 기온이 떨어지면서 서늘하기 때문에 뭐 약간 이제 그런 가디건이나 경량 패딩이나 이런 것들 좀 내 몸을 따뜻하게 해줘서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복장들 같은 것들 준비하시면 좋고 특히나 이제 트레킹으로 가시는 분들은 또 복장에 많이 신경 써야겠죠. 그래서 처음 출발할 때는 포카에서 출발할 때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몸을 움직이잖아요. 운동을 하니까 땀도 많이 나고 더울 거예요. 더울 텐데 근데 점점 올라갈수록 날씨가 이제 추워져요. 그래서 체온 유지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 되고 트레킹 하신다면 항상 안에 있는 받쳐 입는 내에 있는 그런 이제 뭐랄까요 좀 이제 땀 배출 잘 되고 또 통풍 뛰어난 옷 그런 것도 미시고 그 안에서 여러 개 겹쳐 입어가지고 쉴 때는 좀 이제 이렇게 체온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 좀 겉옷 같은 거랑 겹쳐 입으시고 이제 움직일 때는 트레킹 할 때는 아무래도 몸을 움직이니까 땀이 나고 열이 나니까 그때는 좀 벗어가지고 이렇게 트레킹 하시면서 하시면 좋고 밤에는 아무래도 산이다 보니까 춥습니다. 그리고 로찌가 아마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로찌 같은 경우는 거의 난방 시설 안 돼 있어요. 난방 시설 전혀 안 되기 때문에 거의 최대한 특히 이 시즌 겨울에 가실 때는 최대한 껴입고 주무셔야 됩니다. 최대한 따뜻하게 해가지고 최대한 껴입고 주시고 고산병 예방을 위해서 두꺼운 털모자 가능하면 털모자 쓰시는 게 되게 좋아요. 여러분들 고산병이라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나요?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있을까요? 네, 어떤 느낌이셨어요? 맞습니다. 토하고 고산병이라는 게 이게 맞아요, 맞습니다. 다 맞아요. 이 고산병이라는 게 병이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병이보다는 우리 몸이 높은 데 올라갈 때 3,000m 이상 높은 데 올라갈 때 나타나는 몸의 증상이에요. 왜냐하면은 탄소가 지상보다는 아무래도 좀 낮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거든요. 되게 많아요. 아까 토하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 머리가 어지럽다, 머리가 아프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다리나 무릎이나 여기 허리가 쑤신다는 분도 있고 맞아요. 되게 많은 게 모든 증상이 나와요. 어떤 분들 저 같은 경우는 손발이 저리더라고요. 손발이 저리면 다 이게 고산 증상입니다. 올라가면은. 근데 다행인 거는 우리 몸이 천천히 우리가 트레킹해서 올라가면은 사람의 몸이 신기하게 적응을 해요. 적응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고산 적응돼서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올라갔는데 적응이 안 된다. 더 심각해진다. 그러면은 무조건 내려오셔야 됩니다. 이 고산이라는 게 이게 우리 몸이 적응 안 되고 더 심각해지면 무조건 내려오셔야 돼요. 네? 죽는 경우 있어요. 진짜 죽는 경우 있어요. 최근에 얼마 전에 뉴스 나왔는데 한국 사람은 아니고 외국인인데 그 보통 포터나 가이드 고용하는 게 그 사람들은 그런 트레킹에 워낙 전문가이기도 하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고산에 대해서도 되게 잘 알아요. 그 때문에 밤에는 무조건 따뜻하게 해서 자고 절대 샤워하면 안 돼요. 절대 샤워하면 안 됩니다. 샤워하는 순간 진짜 위험해요. 최악의 경우 폐인과 뇌에 물이 차가 죽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정말 위험한 경우에는 헬기 불러서 가야 돼요. 헬기 무조건 내려가야 돼요. 근데 그게 샤워하게 됐을 때 아니면 머리 감을 때 보통 3,000m 이상 고지대에 올라가면은 절대 머리 감지 말라 하거든요. 그게 다 고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그 유명한 연예인 중에서 노홍철 씨 아시죠? 노홍철 씨. 노홍철 씨가 말 안 듣다가 트레킹 하다가 마르디 히말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트레킹하러 갔었는데 이시영 씨랑 그 가이드 말 안 듣고 3,000m에서 샤워인가 했대요. 샤워하다가 고산 맞아가지고 헬기 타고 내려왔어요. 꼭 현지인 포터 그 사람들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말 꼭 들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잘못하면 내 목숨이 위험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올라가서는 사실상 씻는 거는 조금 내려놓으시는 게 필요해요. 며칠 동안은. 근데 씻는 거를 한번 세수 정도 뭐 양치질이나 아니면은 물티슈로 이렇게 닦기 하고 내려와서 호텔에서 그때 뜨거운 물로 샤워하시면은 기분이 개운합니다. 예, 엄청 개운 그 맛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트레킹 그래도 트레킹으로 많이 가시니까 그 주의사항에 대해서 지금 이제 설명드리기도 했고요. 그것도 있어요. 트레킹 여러분들이 고산 올라갈 때 그리고 고산이 제일 걱정스럽잖아요. 타이레놀이 고산에 좀 예방에 효과가 있어요. 확실히 타이레놀은 만병 통제할 것 같아요. 뭐 감기 몸살 기운이 있거나 아니 고산 올라갈 때 조금씩 먹어서 먹으면 괜찮고 그리고 기타 그 외에 그 다이아박스라고 있거든요. 근데 다이아박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의사 소견서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의사 소견서 있어야지 받을 수 있고 그래서 네팔 현지에서 보통 받아요. 네팔은 약국에서 다이아박스 달라면 거기는 살 수 있거든요. 아니면은 가이드들이 포터는 가이드들이 챙겨오긴 합니다. 다이아박스 출발 전에 한 알 말고 반 알씩 쪼개가지고 먹으면은 괜찮아요. 먹고 그 최대한 물을 많이 드시고 물을 많이 먹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수분을 이제 몸속에 축적시켜가지고 산소를 계속 우리 뇌로 옮겨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밤에 주무실 때는 머리를 따뜻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털모자 쓰는 게 중요하기도 하고 그런 것만 해가지고 그런 것만 잘 지키셔도 충분히 고산병 안 걸리고 갈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고산 증세가 와도 우리 몸을 정하면서 무리하지 않고 충분히 즐겁고 안전한 트레킹을 즐길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네팔 가시려면은 여러분들 네팔은 아직 우리나라랑 비자 협정을 맺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어렵진 않은 게 다행인 건 도착 비자예요. 도착 비자 받으시면 되는데 보통 15일짜리 30일, 90일 관광 비자 해가지고 30불, 50불, 125불인데 제일 많이 받으시는 게 보통 15일이에요. 네, 15일짜리 많이 받으시고 이거는 30불은 그 입국할 때 입국 심사대에 내시면 되고 이렇게 생겼어요. 네팔 비자가.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겨가지고 이제 하시면 되는데 보통은 이 도착 비자라는 게 말 그대로 공항에 도착하면은 현지에서 거기서 막 서류 써야 돼요. 뭐 이름 쓰고 뭐 쓰고 막 근데 그건 다 한글로 쓰면 안 되고 여기 외국이니까 영어로 써야 되잖아요. 근데 뭐 젊은 분들이야 뭐 그래도 영어 좀 하니까 하지만은 좀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사실 좀 어렵잖아요 이거. 그래가지고 미리 사전에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좋아요. 이게 이제 인터넷에 미리 신청하시는 사이트 주소거든요. 사전에 신청해서 하시면 좋고 물론 이것도 영어로 되어 있는데 그래도 한국에서 미리 사전에 신청하셔가지고 번역이 되니까 하셔가지고 미리 신청하시면 되게 편합니다. 그러면 신청서가 나오거든요. 신청서 출력해가지고 보여주고 30불 15일짜리 관광 비자 기준으로 30불 내고 하면은 바로 저는 스티커로 도장 꽝 찍어주면서 입국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좀 편하니까 여러분들이 네팔 가실 계획이 있으시다면은 인터넷으로 미리 신청해 주시면 좋습니다. 네. 자, 이제 저는 이제 네팔을 제가 한 10번 이상 갔고 저 다음 달에도 또 네팔 가야 돼요. 다음 달에도 트레킹 팀을 제가 인서 맡아서 그것도 가야 되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거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히말라야 여기 중에서 다 이제 물론 가신 분들이 있으시겠지만은 한 번도 안 가본 사람 많아요. 그렇죠? 한 번도 되게 많은데 단 한 번만 가본 사람은 없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만큼 네팔이라는 나라가 되게 매력적인 나라예요. 거리도 좀 사실 가까운 나라도 아니고 직항도 대한항공밖에 없고 또 대한항공이 비싸기도 하고 웬만큼 마음을 먹지 않으면은 사실 네팔이라는 나라 우리가 갈 일은 없지만은 하지만 등산이나 이런 거 좋아하고 뭔가 좀 특별한 그런
뭔가 나만의 그런 힐링 여행을 하고 싶은 분들이라면은 저는 여기 네팔을 한번 진짜 꼭 한번 추천드리고 한번 가보신다면은 왜 사람들이 여러 번 가게 되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저도 네팔 여행하면서 수많은 분들 만나게 되거든요. 특히 이제 카트만두에서 포카라로 국내선 비행기 타고 넘어갈 때 가면은 그 국내선 비행기 터미널에 가면은 한국 사람들 되게 많아요. 단체로 등산 뭐 동호회에서 온 데도 있고 산악회에서 오신 분도 있고 아니면 자유여행으로 뭐 아니면 여행사 통해서 오신 분들 되게 많은데 이제 시간이 이제 좀 이제 비행기 탈 때까지 좀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과 얘기 나누다 보면은 다들 네팔을 여러 번 오셨어요. 공통적으로 단 한 번만 오신 분이 없더라고요. 다들 여러 번 오셨더라고요. 어떤 분은 뭐 ABC 이번에 안나푸르나 ABC 갔다가 다음에는 자기는 너무 이뻐 그 히말라야가 너무 좋아가지고 다음에 에베레스트 보겠다 해가지고 또 찾으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아예 나 온 김에 네팔 히말라야에 내가 그 매력에 반해가지고 모든 네팔에 있는 히말라야 트레킹 트랙을 다 해보겠다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아예 한 달 일정을 잡고 오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나 트레킹도 해봤는데 근데 보니까 트레킹 하지 않고도 되게 유유자적 편하게 하신 데가 있다더라. 나 게다가 나는 요가도 좋아하고 명상도 하니까 난 여기서 좀 한동안 있으면서 명상도 하고 그럼 이제 요가도 하면서 나만의 그런 힐링 시간 가질 거야. 그러신 분들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 히말라야를 많이 찾으시는데 여러분들도 나중에 꼭 기회가 되신다면 네팔 히말라야를 한번 여행해 보시기를 저는 바라겠습니다. 어떤가요? 오늘 네팔 여행 이야기 들으니까 한번 네팔 여행 한번 가고 싶은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 아, 다행입니다. 그런 생각이 든 거는 전 제 나름대로 참 뿌듯하네요. 예. 어쨌든 여러분들도 한번 태어난 김에 우리 태어났으니까 한 번쯤은 네팔 여행 한 번쯤 여러분들 한번 가보시기를 저는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네팔 여행이 좀 이제 어려우시다면 저한테 상담해 주시면 제가 좀 많이 도와드릴게요. 도와드리고도 제가 하니까 만약 이제 여러분들께서 즐겁고 되게 나름대로 우리가 인생 살면서 행복한 여행 하면 좋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말 다양한 경험도 하고 행복한 여행도 하면서 여러분들 삶에 큰 활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오늘 네팔 여행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거의 1시간 저희가 20분? 거의 1시간 반 가까이 했는데 1시간 반 동안 저희 이제 여행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잠깐 뭐 질문 시간 가질게요. 한데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네네네. 아까 그 지도에 네. 카라코람 지령도 지도예요? 어떤 지도요? 네. 카라코람 아까 네팔 지도 나왔잖아요. 네네네. 그 카라코람 지령봉을 한번 찍어요. 포인트를 한번 찍어주세요. 카라콘 지도를 내 가지고. 네네네네. 거기서 카라코람 있잖아요. 네네네. 그 지령봉을 한번. 카라콘 디람 카라콘 산맥이? 네. 카라코람 산맥 나와요. 네네네. 네팔 지도에. 네네. 지령봉을 한번 찍어봐주세요. 지금요? 네. 잠깐만요. 네. 혹시 그 지역에 관심이 좀 있으신가요? 네. 그래서 그가 우산하고 상당히 인연이 있는 곳이 우산 사람이 세 사람이 조는데 네네. 그 장례식을 내가 치르는 장례식을요? 예, 아. 장례에서 배낭을 가지고 그때 유품을 가지고 장례식을 치를 수 있어요. 아. 그 우산하고 상당히 그 인연이 있어요. 카라코람이면은 카라코람 산맥이면은 제가 알기로는 여기 파키스탄 이쪽으로 알고 있는데 이쪽이. 예. 여기 맞으실까요? 네? 아까 그 카라코람이 나오길래 그렇구나. 카라코람 나와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물어보셨구나.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카라코람 산맥이 보통 파키스탄 이쪽에 있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쭉 이어져서 인도 네팔 거쳐서 이쪽으로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예. 동료가 세 사람이 맞아요. 여기 이쪽에 여기가 네팔인데 보면 네팔에 아직도 묻혀 있어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아마 그쪽도 묻혀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그런 거 하시게 됐나요? 예? 그 장례식을 우리가 편안하게 배낭하고 유품 가지고 배당에 유품 가지고 예. 특별한 그런 인연이 계셨나 보네요. 그리- 그러시군요. 산악회 세 사람이 묻혀 있어요. 그렇구나. 저도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ABC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 가면은 꼭대기 거기 가면요 박영수 대장 아시죠? 우리나라에서 되게 유명한 어몽기 대장과 되게 유명한 대장님인데 박영수 대장님이 2010
1년도인가 그 날짜는 저 기억이 안 나는데 안나푸르나 새로운 루트 개척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지금도 설산에 묻히고 계시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그분의 시신을 아직 못 찾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가보면은 그 베이스 캠프 가보면은 박영수 대장 추모하는 비석이 있습니다. 예, 있어요. 네, 비석이 있어요. 한글로 써 있고 같이 갔던 등산 대원들도 두 분 해가지고 양옆으로 해가지고 비석이 있습니다. 예. 실제로 이제 그 네팔에 수많은 사람들이 트레킹 히말라야 도전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안타깝게 히말라야에 묻히신 분들이 계세요. 뭐 예를 들면 에베레스트산 세계 가장 높은 산이기 때문에 이제 그 상징성 있잖아요. 거기를 올라가고 싶은 사람들이 그런 정봉동이라는 상징성 있잖아요. 올라가다 보면 정상 부분 해가지고 8,700m 이상부터는 데스존이라 해요. 그 8,700m 해가지고 에베레스트산 정상이 8,848m 정상까지 약 그 180m 구간을 데스존이 하는데 거기에 그렇게 시신들이 많이 있대요. 네, 시신들이 많이 있대요. 그래서 보면 그 대표적으로 우리 영화 히말라야 그 누구냐 그 배우 누구죠? 아 갑자기 이름 이렇게 네? 아 맞아 황정민 배우가 했던 황정민 배우가 했던 히말라야에서도 그게 박영무 대장이라고 2004년도에 에베레스트산 올라갔다가 이제 중간에 결국에는 안타깝게 정상 부근에서 거기서 이제 잠드셨거든요. 그래서 휴먼 구조대 해가지고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잖아요. 거기에도 보면 지금도 박영무 대장님의 그 시신을 따로 이제 돌무덤에서 만들어서 그 지금도 있고 그 시신들이 지금도 그대로 방치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거 내리려 하면은 워낙에 높잖아. 8,000m 이상 되니까 내리는 비용도 어마어마하고 그 인력도 엄청 힘들대요. 왜냐하면 사람의 몸이 거기서 이제 원래 사람 몸이 좀 이제 남자분들이니까 무게가 있는데 거기다가 뭐 온갖 그런 장비들까지 했으니까 기본 100kg 넘어가요. 100kg 넘어가는데 8,000m 고지대가 특수한 지역이잖아. 산소가 그러면 20%밖에 안 되니까 너무 힘들고 그러면은 비행기나 헬기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되게 위험하대요. 헬기가 제가 알기로는 5,000m, 6,000m 이상 올라오면은 그 강한 산바람 그 길을 휘말려가지고 추락할 가능성이 있대요. 그래서 헬기로는 절대 못하고 오로지 사람 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너무 힘들죠. 자칫하다간 비용도 비용이지만은 이체 사고가 나는 거죠. 그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갔던 사람들까지 거기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그냥 돌아가신 분들 거기서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은 그냥 그 자리에 그냥 그 고스란히 모십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지금 현재 에베레스트산 이제 올라갈 때 등산가들이 그런 시신들이 하나 이정표가 된대요. 길자리가 된대요. 하더라고요. 사진을 세 사람이 묻혀 있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사진을 묻혀 있어요. 맞습니다. 네. 못 못 찾아요. 올라가면 그 7,000m, 8,000m 가면 워낙 특수한 환경이라서 일단 본인 몸 가누기도 힘들어요. 그 지대에서는 거기는 되게 고도로 훈련받은 사나이들도 쉽지 않은 곳이 바로 그런 8,000m 이상 고지대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 홈스테이가 거기 네네. 에어비앤비하고 차별점이 있나요? 에어비앤비 같은 건 차별점 있죠. 예. 에어비앤비 말 그대로 숙박. 거의 남는 공간을 숙박으로 해두거나 진짜 그냥 숙박이 하나 개념이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홈스테이 같은 경우는 현지인들과 교류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있으면 현지인들과 같이 밥도 먹고, 네 식사도 같이 하고, 그러니까 식사 제공하면서 같이 식사를 만들기도 하고, 쿠킹 클래스 같은 거 있죠. 만들기도 하고, 얘기도 나누기도 하고, 같이 놀기도 하고, 그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에어비앤비랑 좀 다릅니다. 숙박만 제공은 아니에요. 네? 숙박만 제공하는 게 아니에요. 프로그램이 같이 그렇죠. 네, 홈스테이 목적이 그런 거니까. 이 홈스테이가 네팔 말고도 사실 많이 있어요. 전 세계 많이 있으니까 그 목적 자체가 현지인과 교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고, 물론 이제 그 호스트마다 조건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런 거 한번 하나하나 체크해 보시면 좋습니다. 네. 네팔 음식이요? 네, 괜찮습니다. 한국인과 좀 입맛이 잘 맞습니다. 네. 여기도 쌀문화, 농경문화 주식이라서 쌀을 주로 먹고, 그 나물 반찬이 많아요. 우리나라도 뭐 약간 이제 하동이나 아니면 강원도나 뭐 나물 반찬도 산에서 나는 그런 반찬들 많이 있잖아요. 예, 이쪽도 그런 게 많이 있어가지고 한국인과 입맛이 잘 맞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좀 네팔 음식이 인도 음식과 비슷한데 다른 게 좀 더 매콤하고 좀 한국적인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네. 현재 한국 사람이 한 네팔에 얼마나 살고 네팔이 현재 체류하는 한국 사람들이요? 저도 정확히 뭐 숫자가 얼마큼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꽤 많은 한국인들이
네팔 카트만두 아니면 포카라에 많이 치르고 있어요. 포카라 같은 경우는 포카라에서 아예 그 사업 하신 분도 있거든요. 대부분 다 숙박이나 아니면은 음식점. 대표적으로 제가 아까 포카라에서 제일 유명한 사촌다람쥐. 사촌다람쥐 사장님은 저랑도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 20년 넘게 그분 부산 출신이세요. 사촌다람쥐 사장님. 거기서 아이도 낳고 잘 키우고 있어요. 그 아이가 벌써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인가 하더라고요. 벌써. 예. 제가 2012년에 네. 카트만두 일주일 정도 홍보차 한 적이 있는데 네네네. 그때는 시내도 비포장도였고 네네네. 그리고 이제 한국 중고차가 너무 많아가지고 네. 저는 네팔이라면 되게 깨끗하고 친환경 지역 생각했는데 매연 때문에 저는 사실 일주일 동안 있어요. 숨을 잘 못 쉬겠더라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매연은 지금도 심합니다. 카트만두 경우는. 카트가 분지잖아요. 분지인데 또 사람도 많고 아직 여기는 그런 저감장치가 안 돼 있어요. 인도도 그렇지만은. 근데 예전보다 좀 많이 나아졌어요. 그때 10년 전에 그때보다 좀 나아졌고 그렇지만 아직도 이제 매연은 좀 있는 편이고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카트만두에서는 오래 있지 않고 바로 그 포카라 넘어가는 거 있고 도로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많이 그래도 시내는 다 정비가 됐어요. 시내는 카트만두 시내는 다 포장으로 정비됐는데 근데 외곽으로 나가면 그때는 아직까지 지금 공사 중입니다. 그거. 네. 홈스테이 호스트 등록가는 네.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가요? 홈스테이요? 네. 네, 거의 영어로 소통합니다. 네팔 분들 영어 진짜 잘해요. 네, 그리고 의무적으로 여기는 유치원, 제가 알기로는 유치원이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영어를 배워요. 항상. 그리고 아까도 제가 초반에 설명드렸다시피 언어가 지역마다, 민족마다 언어가 다르거든요. 그래가지고 다른 민족과 의사소통하려면 영어를 해야 돼요. 네. 사실 영어 공용어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 지진 난 다음에 네. 이제 박타프라든가 파탄이라든가 이런 동네 그 사원들이 많이 복구가 됐나요? 지금 다 복구됐습니다. 예, 지금 제가 올해 한번 갔었는데 그 박타프르라든지 더르바르만 다 갔었거든요. 다 복구됐고, 근데 그 복구된 게 보니까 안타깝게 네팔 자력의 힘으로 한 것보다는 중국 자본이 많이 들었어요. 예, 중국에서 많이 지원을 해줘가지고 네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네팔의 도로, 항만, 뭐 공항 최근에 포카라 같은 경우는 신공항이 새로 생겼어요. 되게 잘 지어졌어요. 2024년도 1월에 개항했거든요. 진짜 얼마 안 됐죠. 근데 그거 다 중국 돈을 줬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안타까운 게 네팔이 경제적으로는 이게 네팔이라는 나라가 아시다시피 약간 우리랑 비슷합니다. 왜냐하면은 인도가 있고 중국이랑 두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다 보니까 보통 네팔이 그 인도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인도 영향을 받아가지고 인도한테 많이 끌려다니는데 네팔 정부에서 나름대로 이제 그 인도의 영향에서 조금 벗어나려고 근데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지만은 너무 인도 쪽에 치중돼 있으면은 그러니까 약간 이제 친중화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가고 있어가지고 최근 10년 동안 또 중국 정부는 1대1로라고 해가지고 뭐 미얀마랑 이제 제3세계국가의 많은 여러 가지 이제 자본과 뭐 인프라와 이런 거 다 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다 중국 돈으로 만들고 있는 거고 결국에는 중국에 상당한 부채를 지게 된 겁니다. 예. 근데 그 공항이 그냥 포카라의 진급분이 사실상 중국 정부에서 당국에서 이제 사용하려고 만든 공항이라서 지금 거기가 포카라 공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국내선만 운영하거든요. 국제선은 아직 운영하거든요. 근데 조만간에 중국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이제 중국 항공사들이 취항을 한다고 해요. 예. 네, 더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질문은 이제 없으신 걸로 알고 그러면 이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